자, 기본적인 경제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죠. 경제학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왔었느냐라는 것을 여기에 이 장표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경제라고 얘기한다면 동양에서는 경세제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경제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학문으로 갖추려고 하는 서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어디에서 우리가 근원을 찾냐하면 어원에서 집이라는 어원과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 여기로부터 출발을 했다. 집안일, 가게를 잘 관리하고 꾸려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면 학문으로 얘기를 하고, 이코노미라고 하면 경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얘기죠. 그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어원이나 과거부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뭘 관리합니까? 삶을 관리하는 겁니까? 생활을 관리하는 겁니까? 입출금을 관리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집안일을 관리한다 또는 국가를 관리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얘기들은 우리는 희소성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소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욕망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항상 부족하죠. 그죠? 욕망이 자원을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과되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나도 그렇고 아직 수양이 덜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너의 욕심을 버려라. 너의 욕심을 많이 버리게 되면 그러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망이 항상 자원보다 더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우리는 가장 잘 찾아가야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선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여기에 써 있어야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시 측면의 얘기, 안정적인 성장을 요구한다. 경제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득의 성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시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들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러한 자원 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갖고 있는 그러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러한 내일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간혹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아주 좋은 표현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산다. 아무런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선택도 필요가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갖고 있는 자원이 무한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망이 하나도 없어져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살 수가 없죠. 그냥 계속 굴려야 되죠. 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꼭 굴리고 있는 눈알 같으죠. 그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제한된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고 싶은 일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돈, 정열 다 부족하죠. 일정 부분만 내는 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가져갈 때 과연 이것이 이러한 선택이 나에게 최선이냐? 어,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가정과 국가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죠?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러한 학문을 한다,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 있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적인 측면을 100%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는 제외시키고 비이성은 제외시키고 미친놈들 빼는 거죠. 미친놈이라고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비이성적인 아니 비합리적인. 근데 또 합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무엇이 합리적이다, 무엇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굉장히 또 깊은 철학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합리성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 행동들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그걸로만 단순화시켜서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이러한 전쟁이 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 이상적인 상황이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100%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아닐 것 같지만 뭐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능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랄까요? 때로는 이러한 그 현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학이 우월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월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학문이 더 우월해 보이는 경우죠. 인간의 사고보다 학문이 더 우월해 보이는 경우예요. 학문은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항상 여기에서 이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뭐 우리는 이러한 세상들을 보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경제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그러한 배경들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그래스고 대학에서
지금 도덕철학 교수로 1751년도에 교수가 됐으니까 28살인가요? 28살에 지금 도덕철학 교수가 된 거죠. 천재죠. 그죠?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 분야를 다 담고 있는 도덕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도덕철학 교수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랄까요, 그 굉장히 좀 어떤 그 묘사에 의하면 굉장히 위트가 넘치고 훌륭한 그러한 그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규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글을 잘 쓰고 했으니까는 뭐 지금 뭐 이러한 이름을 여기에다가 남겨놨겠죠. 이 사람은 이분이 썼던 책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759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많이 썼죠. 국부론 책을 썼죠.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라는 부분보다 국부론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 책을 가지고서 후대 학자들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쓰여져 있는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원 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을 덧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전학파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이 고전학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이론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다시 한번 실증 분석하게 되는 그러한 그 학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뭐 제도학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많이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증 분석 우리는 안 할래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그 논문들이나 이러한 그 연구 활동이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국부론에서 얘기하고 있던 어떠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펼쳐서 깊게 들어가는, 쪼개고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을 하고 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아담 스미스 도덕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덕 철학 가르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 신학, 윤리, 법, 경제 모든 것을 다 지금 보게 되면 어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도 사실은 그 위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지금 이러한 고대 철학자들의 얘기를 따라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공부를 뭔가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난 이건 정말 새 거야. 이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으로는 이분들의 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주석 달게 하고 있다. 굉장히 좀 비참해 보이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고, 보다 더 우리는 지금 그 세부적인 그러한 계산할 수 있는 또는 뭐 계량이 가능한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과거와는 또 다른 그러한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어쨌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게 더 주가 되느냐면, 우리는 이러한 그 얘기들 합니다. 국본에서 아담 스미스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한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개인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기 이익 추구를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 추구를 극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아담 스미스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시장 논리를 얘기하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남의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러한 어쩌면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학문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아담 스미스는 이미 1759년에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 동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인간 사회는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지성인들이 이성적으로 지시를 해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었냐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내가 이익을 취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로 인해서 상대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잘 살아야지 좋아지는 그러한 그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누군가 한 놈만 굉장히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박탈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웁니다. 인간 사회 질서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상대에게 동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익 추구예요. 내가 지금 이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너 진짜 열심히 살았어. 너 때문에 나도 좋아졌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동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고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진 않아. 무지하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싶진 않아. 근데 굶어 죽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 서로가 잘 되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거. 그러면서 사익 추구라고 한다고 해서 남들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뺏어오는 그러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중상주의 시대였거든요. 중상주의 시대의 특징은 나만 잘 되면 돼. 주변국 힘들게 하더라도 다른 나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는 거기에서부터 틀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국부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업, 자본 축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자유무역 이러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도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데 동참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 또 그 사람의 제자의 제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500년 전에 이러한 사람이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던 시기는 중상주의, 중금주의 시대에서 산업혁명을 거쳐서 생산 능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그 과거의 틀에서부터는 벗어나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그러한 분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그러한 그 어떤 그 학자적인 어떤 자질이 충분히 대단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산책을 굉장히 즐겨했고 규칙적인 그러한 산책을 다녀왔고 글 쓰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시간, 뭐 이것이 잘 나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이커리에 가서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뭐 물어보면서 알게 되는 거였죠. 어떻게 뭐 수익이 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어디서 가져오고 얼마나 뭐 시간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시절에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죠.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경제 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분은 시장 중심의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 경제를 대량 생산, 효율성,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량 생산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서로 만들어내고 교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감을 만들어내고 너희들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들어가는 노동시간, 비용 뭐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리카르도가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죠? 방직기계도 발전했고 전기기관도 발전했고 뭐 하면서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한 동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더 발전하고 하게 됐던 거죠. 사상적인 배경은 뉴턴 그리고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이 있으면 어떠한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변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향은 분명 어딘가로 간다. 투자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옮겨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의 체계가 지금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어디엔가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어디론가 가서 결과가 나타나는 땅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변화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적인 확률적인 게임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어떠한 변수의 변화가 있을 때 어딘가에 분명 어떻게 나타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잘 적합하게 설명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규모나 아니면 경제의 주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그 경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한 국가 내에서의 경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의 경쟁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어떠한 플랫폼 하나 딱 들여다놓고 그거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뭐 이런 식. 아니면 국내에서 어떠한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감을 갖고 있었지만 갑자기 세계 어딘가에서 경쟁자가 나타나.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늘 안심하고 있을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1등이면 그래도 끝까지 1등.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됐을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까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산업혁명 생산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초연결 사회, 뭐 데이터, 무슨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라고 만약에 하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산 능력 어떻게 변할까? 뭐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걸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로 할까? 한 국가 내에서 그냥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3D 프린터가 상당히 사용하는 데가 제약되어져 있죠. 소재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타이타늄으로 3D 프린터 만들어서 타이타늄 소재를 써서 물건을 만든다. 가능은 하대요.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라고 얘기하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수년 전부터 한 지역에 3D 프린터를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놓은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돼. 내가 이 기계를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디자인, 소재 이것만 나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시대로 만약에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초연결 사회예요. 데이터로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는 세상이고 어디서건 누군가와 대화가 늘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됐죠.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시장 경제 다음에 어떠한 경제가 나올까? 과연 어떠한 상황의 세상을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의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떠한 경제체제 기반의 어떠한 국가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당히 오랜 수백 년 후의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50년, 100년 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 없죠. 미래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러한 얘기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은 한 번쯤은 뭐 이런 책 저런 책 따분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의 얘기를 완전히 다 뭐 숙지해서 외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썼을까라는 것들로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 얘기하면서 보다 더 재미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